낭떠러지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자동차를 하나님은 멈춰 세우시고 운전대를 새로운 인물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그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으로 복음주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며 함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우선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불림과 동시에 가장 큰 실책이라고 불리는 이란 핵 합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주도하면서 결국 2015년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란은 그동안 해외에 동결되어 있었던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조 원 이상의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핵 사찰을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란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비밀 부속 합의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오바마는 왜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버락 오바마의 이름은 버락 후세인 오바마고요. 이슬람의 정체성을 가진 무슬림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오바마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무슬림이었고 부모도 모두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기도를 부르는 이슬람의 아잔 소리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바마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무슬림 형제단의 단원 6명을 오바마 행정부의 아주 높은 요직들에 앉혔다는 거죠. 미국의 무슬림들이 미국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모여 알라께 기도했고 이걸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오바마의 친이슬람 성향은 이스라엘을 향한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죠. 버락 오바마는 미국을 이스라엘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1년 5월 19일 오바마는 새 중동 정책 청사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은 1967년의 경계선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1967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이니 모두 나가라는 얘기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서한지군의 유대인 정착촌도 모두 철수하고 나가라.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니까 모두 철수하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향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죠. 우선 2015년 합의했던 핵 협상에 대해서 이 협상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협상이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다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 치러진 한 번의 선거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치러진 선거는 미국을 4년 전 민주당 시절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역시 4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했던 모든 행정명령들부터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던 중동 평화안도 이제 그야말로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버락 오바마가 주장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나가고 1967년 6.1 전쟁 이전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골란고원에서도 이스라엘은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고 서한지군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도 모두 철수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천 무효라고 했던 이란과의 핵 협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고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에 날개를 달아주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협박과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일어나던 동성애 물결도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글들이 있었지만 트럼프는 취임한 지 1시간 만에 그 글들을 모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삭제해버렸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공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에 따라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한 지침을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하기도 했죠. 트럼프는 낙태에 관해서도 오바마 행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낙태 옹호 단체에 대한 연방 예산 지원을 삭감하는 법안을 승인했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낙태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 가치들을 다시 회복하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과 중동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7년 12월 7일에는 수십 년 동안의 미국 정책을 깨고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아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마침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서 문을 열었죠. 2018년 9월 10일 미국은 워싱턴 DC에 있었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무실을 폐쇄시키고 모든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2019년 3월 2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예루살렘에 이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성경의 말씀을 확인시켜주는 그야말로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서한 지구내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발표합니다. 이런 발표들은 이제까지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들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편이며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을 향해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도 했죠. 우선 2015년 합의했던 핵 협상에 대해서 이 협상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협상이었다며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다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반성경적 행보는 그저 친이슬람, 반이스라엘 정책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미국 내에서 아주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오바마 이전의 부시 정부는 여성의 낙태를 반대하는 정책을 취해 왔었는데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인 2009년 1월 23일 이 정책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공식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정책계획안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결혼한 커플들에게 내리는 법적 권리와 지위를 동성 커플에게도 확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789년 4월 30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2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느 누가 미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더라도 과거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Friedman, great to see you again with CBN News. Thanks, Chris. Great. You look back on the last 4 years, what achievements stand out to you? You know, I think that moving the embassy to Jerusalem, I think that was re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president did. Not just because we all believe that Jerusalem's the capital of Israel. It's been the capital of Israel for more than 3,000 years. The Supreme Court, the Knesset, the president's residence, the prime minister's residence are all here. Those, of course, are true, and the United States has the right to put its embassy in the capital of an ally. But it's not just that. It's the message that the move sent to the world. That President Trump stands with his friends, stands on principle, keeps a promise, can be trusted to keep a promise, and will not shirk or shy away, from baseless threats from rogue nations. That was an incredibly powerful message that the president sent, and it resonated throughout the world. And I believe that it set our foreign policy on the right track everywhere. And I think it may seem counterintuitive to people, but we believe this would lead to peace. If you remember, that's what Jared Kushner said when we opened the embassy, it will lead to peace, and it did. One of the things historic that's been happening in the last few months is the Abraham Accords on September 15th, and the UAE and Bahrain has been signing war agreements after that. It seems to be coming to a crescendo. President Trump has said maybe 10 nations are in line. What's next, and who's next? You can pull out a map and come up with some pretty good guesses as to who's next. I think all the regional players are in discussion. I don't want to speak for them or betray any confidences or their sensitivities, but the president is correct. There are 5 to 10 countries that are in active discussions with us. They have everything to gain by joining this circle of peace. They have nothing to lose. If their concern is for the Palestinians, the best thing they can do is to expand this circle of peace, create people-to-people engagement, commercial, cultural, travel. It will open up the region, and I think it will be in the best interest of everyone, including the Palestinians. Yeah. What about Saudi Arabia? Can you address that? Or
Look, what I can say about Saudi Arabia, again, I don't speak for them, and I'll let them take their own position at the right time, but they've been incredibly helpful to this process. We now fly from Tel Aviv to Abu Dhabi in about 3 hours. Without Saudi Arabia, that flight takes about 7 hours. Having flyover rights, any flight from Tel Aviv to an Arab country in the Gulf, the Saudis have said, Israeli airlines, other airlines, free to use our airspace. It's something that people have been asking the Saudis for a generation, because it's not just, for example, a flight from Israel to India. Would normally fly over Saudi airspace if you were taking the most direct route. It's a big deal. I would allow the process to take its course, and I would be appreciative, I certainly am, and I think our government is, of the steps the Saudis have already taken. Looking at the impact of the Abraham Accords on the region, what do you see in a year, 2, 5 years? What could change here in the region? I think we are at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Arab-Israeli conflict. There's about 22 nations in the Arab League. Right now we have about 5 of them, including Jordan and Egypt, that have normal relations with Israel. Once you get to a certain level, whether it's another 5 or another 7 or 8 or 10, you have what I would say by analogy, on a subject that we're all familiar with now, you have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herd immunity. People would look at one of the achievements would be getting out of the Iranian nuclear deal. Former Vice President Biden and Senator Harris have said that if they're elected, they would renew the Iranian nuclear deal. What impact could that have on Israel and the region? It would be a disaster. It would be a complete disaster. Iran is a very dangerous country. We have made Iran far less dangerous than they were 4 years ago. We have broken the Iranian economy. We have made it much more difficult, much more expensive for Iran to engage in adventurism and terrorism throughout the crescent of Yemen, of Iraq, of Syria, and of Lebanon. And they are pulling back. They will continue to pull back, I believe, if we keep the sanctions on. The worst thing we can do right now, when we have them on the ropes, is to let the pressure off. Remember, we've eliminated the greatest individual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greatest individual participant in Qasem Soleimani. So we're really on the right track. We're going to prevail. We're going to, I believe, make peace with the Iranian people, who we have no grievance against, who the Israelis have no grievance against, make peace with the Iranian people, and hopefully get the Iranian regime to end its malign influence. And I think when you look at the Abraham Accords and our position on Iran, you see the juxtaposition is important. On the one hand, with the enemies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enemies of peace, with the sponsors of terrorism, our position could not be stronger. Our position is unambiguous, and we provide no quarter, no solace to people who want to engage in state-sponsored terrorism. On the other hand, where we have friends, where we have allies, the sky's the limit for how far we can go. And I think creating that dichotomy, we put the choice to the people. Where do you want to be? You want to be on the side of peace, prosperity, opportunity, or do you want to be on the side of violence and terror and ultimately poverty? That's the choice that I think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reated better than anyone else that's preceded us, and that's why I think we're having success. Earlier today, you were in Ariel, right in the middle of Samaria, and I was watching you on YouTube. You talked about the Pompeo Doctrine, about no longer having Jewish communities in Judea and Samaria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What was the significance of your visit and what you signed today? What does that mean for the biblical heartland? Well, first of all, with regard to choosing Ariel, we chose the institution that was most aggrieved by the old way of doing business, right? Ariel is a first-class university with 16,000 students. I think about 20% of them are Palestinian. And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are collaborating, but we had this anachronistic rule that we couldn't fund Ariel because of its postal code. So we did away with that today. This is what it means. What it means is that we are moving further and further away, whether it's in our position with Israel and the Palestinians or with Israel and the rest of the countries. We're trying to get away from the old narrative of ancient grievances, of violence, of terror, and say, look, folks, here it is. Here are the opportunities. We can work together collaboratively on science, on technology, on agriculture. Okay, we can do that. We can make our children happier and more prosperous. We can build a better world for our grandchildren. We can go back to just, the old narrative. And this is yet another step in that direction of moving the Middle East towards a position of growth and prosperity and away from these ancient grievances that have never been solved and never resulted in a day of peace. Is that part of the peace to prosperity and part of the developing business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 businessmen? Sure, because as Israelis and Palestinians work together more, and they have been. There are industrial zones where Israelis and Palestinians work together and prosper together. There aren't enough. As that, is given further life, of course, as people, work with each other and prosper together and build things together, the temperature drops dramatically. And then, political issues can get resolved. The biggest mistake that the Palestinian leadership has made, they've made this from day one, and I've taken them to task many times. Their view is no people-to-people engagement, no quality of life improvements until there's a political solution.
Where has that left their people? We had a conference in Bahrain before the normalization. We had it about a year ago, I think. There were huge players that were there with some of the biggest checkbooks in the world looking to help. And many countries attended. Palestinians boycotted. This is exactly the wrong path towards peace. In a little while, you're going to be going to the Knesset. You're going to be speaking on Jerusalem and the Bible. What are you going to be sharing? I am going to be speaking about the original Abraham Accords. The original Abraham Accords was the reconciliation between Isaac and Ishmael. Isaac was the second son of Abraham. Ishmael was the first. They were rivals. Abraham was very pained by that rivalry. He sent Ishmael away. But then God heard the voice of Ishmael. He made him a father of 12 princes came from Ishmael. And Isaac and Ishmael reconciled before Abraham passed away. We're doing that again 3,500 years later. And I think that that's an appropriate Bible story, Bible lesson for today with the Knesset. Well, Ambassador Friedman, I appreciate your time very much. Thank you, Chris. Real pleasure. Coming up, how will the U.S. election affect Jerusalem, Israel, and the